저희 KNS 초등관에서는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대치동이라는 특수한 지역의 특성상 학생들이 조금 더 약간 수준 높은 교육,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교나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특별한 맞춤형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외고나 외대부고, 하나고 또는 국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맞춤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위권의 영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의 실력은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KNS 초등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원장 캐롤 홍수민 강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대부고나 하나고 같이 정말 특별한 이렇게 자사고라던가 아니면 특목고 유형들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되는지는 그 학교들에서 진행하는 그 내신이라던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갖춰야 되는구나를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J.R. Tolkien의 Live by Niggel이라는 문학 작품도 같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또는 Alan Montgomery의 그죠? Anne of Green Gables라는 정말 유명한 고전 작품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영국이나 캐나다권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실제 지문 내용으로 기출 문제에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의 유형과 관련된 이런 literary device,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법 또는 장치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잘 인지하고 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라던가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휘, 문법 또는 추론 등 굉장히 복합적인 고난이도 경향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2023년 1학기에 출제되었던 외대부고 내신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strange stillness, moribund 이렇게 거의 사멸됐다는 말인데요. 뭐 jays, doves, cappers, wrens 이러면서 새들의 여러 가지 종류도 얘기하고 있고 anglers, no longer neede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배경, 그러니까 그 마을에 대한 어떤 풍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낸 이런 지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톤, 어조라던가 이 문학 소설 작품에서 쓰이고 있는 어떤 기틀을 이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화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런 암시하는 바로부터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겠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Alan Montgomery의 Anne of Green Gables에서 약간의 몇 가지 질문들 같은 그 지문들의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안합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allusion이라던가 그러니까 인유법이라던가 exaggeration 과장이라던가 아니면 sarcasm 해서 비꼬미라던가 아니면 rhetorical question 이라서 수사적 의도 작가가 물어보고 싶었던 그 질문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이런 토플 유형과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작가들이 다수 사용하는 이런 문학적인 기법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외대부고에 가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실력이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토론이라던가 이런 수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한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외대부고에서는 SODIFO라고 해서 Socratic Debate Forum이라는 대표적인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대부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SODIFO, 그러니까 Socratic Debate,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 이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는 의무화해서 해야 되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외대부고의 그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되게 확고하게 드러날 수 있는 명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의 독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명언을 남기시면서 많은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인문학, 예술, 과학, 경제학, 그래서 역사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그 책들에서 나오는 다양한 심도 깊은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이 동아리 활동
활동 내에서 토론을 아주 다양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의 주제들이, 와, 제가 보기에도, 고등학생들이 과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단 말이야? 라고 놀랄 정도로, 주제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바마, 트럼프, 앤 바이든, 그죠? 미국의 대표적인 그 대통령들의 이름을 들면서 각각의 행정부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시, 그리고 현재 바이든 미 행정부 그 장체 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는 그 대중정책, 그러니까 외교적인 정책,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갖는 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큰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시오라던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문제,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패권이 있잖아요. 패권이 세계적으로 국가들을 모두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가 내가 세계에서 1등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의 승자와 패자 또는 누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이 정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오라던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 그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파트 값이 비싸요 라던가, 아니면 사람이 평생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못해요 같은 이런 주택난 이외에도 만약에 사회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이런 굉장히 좀 심도 깊고도 어렵고도 우리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주제들을 토론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하나고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고도 학생들이 그 기숙사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와서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하나고와 외대부고의 특징은 정말 극명합니다. 그 하나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대부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수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본인이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전공은 무엇이니 나는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겠다라고 스스로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주시는 그 학습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고나 외대부고에 같은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본인 스스로, 그리고 본인과 학습 코디네이터와 부모님과 함께 그 3명 또는 4명이 만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나의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영어의 최소 이수 단위가 10단위입니다. 그 말은 1년에 대략, 그죠? 2과목에서 3과목은 심화 또는 고급 영어 작문이나 토론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AP라고 하는 Advanced Placement 수업이 있습니다. Advanced Placement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미국식의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미리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수준이 되는 수업을 미리 이수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Advanced Placement 수업과 시험은 실질적으로 하나고, 그리고 외대부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민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그 고등학교 중에서는 요 3가지 이 교교에서만 실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서 교재를 아이들이 정말 꼼꼼하게 통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또 따로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고급 작문 수업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영어 심화에서 보는 대표적인 작품을 보니까요. literature, 그러니까 영어 그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현대 고전 작품들이 뭐 Fahrenheit 451이라던가 Lord of the Flies와 같은 이런 윌리엄 하딩의 대표적인 영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Lord of the Flies라는 윌리엄 골딩의 대표적인 이 작품은 정말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책이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받을 만큼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이라던가 영국 같은 이런 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AP나 아니면은 IGCSE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A레벨에서 시험을 보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면 소년들이 섬에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소년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인류애, 아니면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남는지, 아니면 구조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인간의 열망, 아니면 인간의 질투 시기, 아니면은 이렇게 고귀한 이런 용기라던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되게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을, 좋은 책을 아이들이 통독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심도 깊게 라이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런 특목고 또는 자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정말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글로도 잘 표현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글쓰기와 토론 실력 그리고 독해 실력을 복합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IB 프로그램이 정말 절대적으로 정말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교육부 장관이신 이주 교육부 장관께서 작년부터 계속 IB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하셔서 아마 관심을 기울이시거나 한번 들어본 것 같아라고 하신 학부모님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제가 IB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저희 케네스 초등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IB 프로그램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IB 프로그램은 실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1946년쯤에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해외로 나가던 주재원, 그러니까 대기업의 주재원의 자녀들 또는 외교관의 자녀들이 이제 갑자기 고등학교 때 외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주를 하게 되니 대학교에 다시 미국이나 유럽권의 대학교로 진학할 당시에 그들이 필요한 수업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사고력을 향상하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과제물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자기가 대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수업에서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오늘날에는 대략 147개 국가에서 3,700여 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IB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수한 이후에 뛰어난 45점 만점에서 43점 이상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옥스퍼드, 하버드, 캠브리지 아니면 뭐 스탠포드 이렇게 훌륭한 학교들에 많이 진학하는 걸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스탠더드 레벨 또는 하이어 레벨에서 고급 수준 또는 표준 수준 이렇게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6과목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요. 6과목이 각각 7점 만점에서 42점이 됩니다. 그리고 extended essay라고 해서 실제로 대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소논문 형식의 2,000에서 3,000자 정도 되는 에세이 논문을 하나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CAS라고 하는데요. Creativity, Action, Service라고 해서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기에 플러스 3점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45점 만점 기준으로 봉사활동, 창의성, 교내활동, 거기다 플러스 각각 아이들이 과목별로 받았던 시험에 7점 만점 42점에서 45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2년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IB 프로그램은 실제로 고등관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 2년간의 프로그램으로 되었는데요. 이게 중학교 과정으로도 확장이 되고 현재로서는 초등과정 PYP라고 하는 Primary Year 프로그램까지도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케네스 초등관에서는 현재 Middle Years 프로그램, 그러니까 6학년, 7학년, 8학년,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경기외고, 그러니까 외대부고 경기외고가 거의 옆에 있는 학교거든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IB 프로그램을 실시에 도입하고, 그리고 이 IB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김예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작년에 옥스퍼드 법학과하고 서울대 정치외교과에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 경기외고의 IB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특목고 과정으로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홍콩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냐면 IB는 워낙 외국의 대기업의 주재원들이나 자녀들, 이런 대기업의,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의 자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홍콩에는 굉장히 국제학교도 많고 IB라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어머님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벌써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식 그 교육을 계속 따랐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쭉 이렇게 한국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IB 프로그램이 경기외고에서 실시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서 준비한 후에 경기외고에 들어갔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강의식 수업을 듣고 객관식 문제를 풀던 이런 수업을 하다가 토론과 글쓰기 위주의 참여형 수업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빈 종이를 주고, 자,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것에 대해서 문학적 기법이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형 에세이를 써봐 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계속해서 분석하는 연습, 그러니까 allusion이 뭔지, metaphor가 뭔지, 은유법이 뭔지, simile, 비유법이 뭔지, 이런 것을 다 공부한 후에 이 작가가 simile라는 장치를, 그러니까 비유법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이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술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자유형식 에세이가 이렇게 그 초반에 따라서 하는 건 어려웠지만 이제 어떤 작가의 특징, 문학적 기법에 따라서 분석하는 법을 알게 되고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김예림 양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의 과목만 올인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도 좋아했지만 그림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해서 즐겨 그리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아도베, 그쵸? 이렇게 포토샵하거나 디자인하는 툴을 가지고 거기서 곡선을 그리는 어떤 툴 이렇게 발을 보고 그거를 만드는 공식은 그럼 과연 내가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벡터 툴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공식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그래픽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수학적인 공식으로 증명하는 소논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분야에만 올인하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다양한 분야를 융합시켜서 수학의 원리를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미술적으로 표현되는 곡선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고 응용한 게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IB 교육을 좀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외고 그리고 외대부고 뿐만이 아니라 대구, 제주에서도 벌써 시범학교가 30여 개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기권에서도 IB 학교를 이제 도입을 시도하겠다라고 경기도권에서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초등학교 중에서 20여 곳을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PYP, 그러니까 초등부의 IB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학제 융합 수업이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되기를 기원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KNS 초등부의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3, 4학년부터, 그러니까 주니어 프로그램은 Pre-IB라고 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목표는 수업 내 다양한 자료들의 내용과 이렇게 학생들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을 공부해서 나의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좀 성격이 급해, 나는 차분해, 난 조용한 거 좋아해, 하지만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 이러면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좀 갖게 되고요. 중등 MIP 학습과의 연계를 위해서 이렇게 뭐 천문학, 그림 또는 예술 또는 역사, 인류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과학, 예술, 문학 작품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교재는 National Geographic에서 나온 Our World라는 시리즈의 교재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스콜라 레벨, 어너스 레벨, 엘리트 레벨 해서 Our World 시리즈 4, 5, 6권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3, 4학년 중에서 최상위 반인 프로와 에이펙스 반의 학생들은 World English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테드 톡스와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그렇다면은 이 슬럼가에서 빈민가에서 이렇게 graphic artist, 그러니까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게 현실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게 단순히 그 주변의 사각지대를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하고 있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글을 쓰는 writing activity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가가 끝나게 되면 포스터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게나마 에세이를 적어서 발표 수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빈민가, 슬럼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화가들이 작업하면서 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있죠. 뭐 부산의 무슨 마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벽화나 담장들의 그림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가질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과 writing opinions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concept based에서 뭐 예를 들면은 다양한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봐봐, 고리가 있는 것은 토성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토성은 그러면은 이게 기체, 가스로 만들어진 행성이야? 아니면 지구처럼 암석으로 만들어진 행성이야? 라고 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개념에 따른 토론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포스터를 작성해서 나는 이번에 토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토성의 특성은 고리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스스로 작업을 만들어서 뭔가 성과감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 후에 학생들이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라이팅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compare and contrast 유형은 실제로 토플 유형에서 보는 independent essay하고도 이후에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라이팅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5, 6학년, 그러니까 5, 6학년 하면은 저희 K-NS 초등반에서는 시니어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5, 6학년의 IB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저희 그러니까 IB Middle School, Middle Years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사용해서 직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학년의 Element Superior, 그 다음에 Master, 그 다음에 6학년의 Advanced 학생들은 English 2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뭐 주변 환경이라던가 우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너의 취미생활,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들의 취미생활은 예를 들어서 마리 큐리라는 독보적인 여성, 그쵸? 물리학자이자 화학자가 있으시죠. 그분의 취미생활은 자전거 타기였대. 너 알고 있었니? 라던가 아인슈타인의 취미생활은 바이올린 연주였대. 자, 그럼 우리 얘기해볼까?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멋진 허비,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취미생활은 과연 뭘까요? 얼마나 좋아하나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진행할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6학년 중에서도 챌린지하고 엑스퍼트 레벨의 학생들은요, 이렇게 Individuals and Societies라고 해서 개인과 사회,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얘기들을,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학년의 의대반 친구들은 Language and Literature 2라고 해서 역사적인 소설, 그래서 역사적인 소설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뭐 아동 착취라던가 아니면은 마약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현재 오늘날에게까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 아동 노동 같은 문제가 이제 현대 오늘 21세기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을까? 라고 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학 장르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요. English 2라는 language acquisition, 그러니까 언어 습득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폼페이라는 도시는 화산재에 완전히 파묻혀서 그대로 화산재로 이렇게 보존이 되었대라고 하면서 이 어떤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 짧은 픽션 지문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한 이후에 학생들 스스로도 마치 내가 폼페이에서 마지막 날을 살았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탈출했을까? 아니면 나는 거기서 갇혀 죽였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글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obbies, 그 다음에 languages.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서 사라지는 언어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럼 그 언어들은 다 사라져도 괜찮은 건가? 라고 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리 큐리 박사님이라던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표적인 리처드 파인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과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실제로 다른 이름을 써서 가명으로 화가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재다능하시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림도 잘 그리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 슈어딩거라던가 아인슈타인이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유명한 과학자들의 그 사람들의 업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Individuals and Societies,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는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만화 카툰 스트립을 보시면 그 비교가 정말 대조적으로 나타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맨션, 그러니까 딱 상징적이죠. 언덕 가장 꼭대기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주택의 규모도 상당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죠 바이프로덕트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폐기물, 그죠? 버려진 쓰레기들만 얻습니다. 이러면서 아랫부분에 사실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은 모듈라 이런 조립식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의학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수는 그럼 국가들에 따라서 다른 걸까? 빈부격차에 따라서 다른 걸까? 아니면 이거는 단순히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의학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걸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산림벌채의 그 큰 문제점,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진다는 등 아니면 오염물질을 더 심각하게 가속화시킨다는 등 아니면은 이제 그죠? 지구온난화. 이번 여름 너무 뜨거웠죠. 그죠? 산림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도 살 길이 막막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후온난화가 더 심각해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산림벌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지만 6학년 의대반의 친구들은 언어와 문학 2라고 해서요. 역사적인 소설들, 그러니까 historical fic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역사를 어떤 식으로 소설가가 이 자신의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지. 그렇다면 런던의 19세기에서는 이렇게 아이들도 그죠? 이제 시골에 살다가 더 이상 거주를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대도시에 몰려와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이런 아동 착취, 그러니까 아동 노동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는 공장에 끌려가서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동법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오늘날에는 다 해결이 되었을까? 많이 해결은 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끔찍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몇 국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게 오늘날 그리고 미래 우리에 대해서도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전기, 그러니까 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읽어야 될까요? 그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라던가 스티브 잡스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의 위인전 또는 전기를 읽게 되는데요. 자, 전기를 읽게 되면 우리는 그 훌륭했던 사람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행동 또는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나는 저런 식으로 저 사람을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거나 아니면은 그 세상을 그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시대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그 상황이라던가 그 인물이 했던 행동, 그러니까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맥락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왜 전기를 읽어야 될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존 레논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문학 작품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학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주제들을 심지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이브럼 마슬로우라고 하는 이 사람의 Hierarchy of Needs,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의 계층 그 피라미드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에이브럼 마슬로우라는 이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가 주장했던 바가 이겁니다. 아이들은 클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신체적인 욕구, 그러니까 먹을 것, 잘 것, 거주할 곳, 이렇게 세 가지가 먼저 충족돼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에 속해 있구나, 나는 학교에 가면 누구 친구가 있구나라는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받는 사랑, 인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높은 단계가 자존감인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모토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야. 아니면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직함이야.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실함이야. 나는 매일매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것을 꼭 실행해서 나의 목표에 도달할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자존감이고요. 마지막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 self-actualization이라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아실현은 실제로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이 에이브럼 마슬로우 분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또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글로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주 1회 세월의 IB 반인데요. 이거는 World English로 통해서 TED Talks로 디스커션과 라이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대표적인 20세기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체주의, 그러니까 스탈린을 빗대어서 만든 이렇게 대표적인 우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자라는 소설 장르가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런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할 교재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중등간의 김호준 선생님 부탁드려서 이제 중등간의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KNS 지금 좀 전에 이제 홍수민 부원장님께서 아주 열렬히 IB의 취지 그리고 실제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특목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준비를 KNS IB 수업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저희 IB 전문 강사이신 김호중 선생님 설명을 또 들을 수 있도록 그 중간 단계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관 교수 부원장 전수경입니다. 특목 자사고라고 했을 때 아까 좀 전에 홍수민 부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교는 외대부고, 하나고와 같은 학교예요. 그랬을 때 전사고라는 의미로 봐야 되고, 그 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결국에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이 KNS IB 잉글리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학교 브로슈어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외대부고죠. 용인 외고에서 외대부고로 이제 전사고로 이제 또 되고 나서 더욱더 수학 영어의 탑을 이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현재 대치에서 저희 학원에서도 저희 중1 최상의 학생들도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가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컨텐츠의 교육을 받고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내는 학생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창의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것의 의미와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creativity라는 영어 단어를 봐도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미 있다는 말은 결국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에 어떤 쓰임새라든지 필요 혹은 그것이 줄 수 있는 효과나 영향이 인정받는다는 의미예요. 그걸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그 바탕이 되는 이 사회라든 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개인들의 경험 속에서 그게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저희 홍수민 부원장님 말씀해 주신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에 대한 내용과 어떤 외대부고 입학시에 학생들이 연구 과제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그런 부분이 녹아났죠. 결국에는 어떤 걸 깊이 있게 알고 그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실제 상황이나 어떤 현실 속에 어떻게 투영할 수 있는지 연결 짓는 어떤 과정까지 해보라는 그런 지시를 받곤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택을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짓는 어떤 건축 공학적인 측면도 이해해야 되지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를 또 거기서 파생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외대부고의 면접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결국 아는 것이 깊이도 있어야 되고 깊이 있는 것이 이 사회나 개인과의 필요에 잘 맞아떨어지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 하나의 연구와 그 어떤 상아탑과 같은 연구 과제 내로 침몰하는 게 아니라 꺼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주위를 둘러보는 눈을 가지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지 보겠다. 이게 바로 지금 최상위 외고 전사고의 핵심 평가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중시하시고 이 교육이 결국 모든 배움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해 전부터 하셨는데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될 것임에 따라 그것이 현실화된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연구 분야들은 세분화되어 있고 그것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지만 그 밑바탕에 존재해야 되는 어떤 가치, 핵심 가치를 알고 있는지가 모든 학생들한테 중요해진 거죠. 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든 의학이든 법학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생명윤리라든지 법, 의학과 같이 이미 세분화된 전문 분야의 이름도 2개 이상의 통합적인 과정이 있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어떤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건 그만큼 전면화된 것 같아요. AI가 해낼 수 있는 계산이라든지 어떤 응용까지도 분석까지도 점점 늘어나겠죠. 점점 빠르게. 그러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디렉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재의 소양이 결국엔 인문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 하듯이 내가 재밌어서 그냥 한번 해봤더니 여태까지 안 해본 거다. 이런 류의 새로움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문학적 소양이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 부분을 또 KNS IB 수업과 관련된 설명 내용에서 또 김호중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고와 같은 경우에도 브로셔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창의적 세계 시민이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인재상, 하나고의 인재상이라고 했을 때 창의적 세계 시민, 아까 말씀드린 그 창의라는 부분은 결국 또 공통되죠. 새로운 것을, 의미 있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세계 시민이라는 거는 어떤 외국어 소통 능력도 물론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잉글리시란 좀 전에 홍수민 부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언어와 문학 과정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어떤 거에 대한 다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이거는 유연한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창의의 기반이 되는 거겠죠. 하나에 대한 정답과 깊이 있는 내용 이해도 한 축으로는 이루어져야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다양화된 관점을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사실 거의 없어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주입하고 그걸 익히는 것이 우선순위 되는 그런 교육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그런 평가가 우선시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인재,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밀어준다기보다는 성실한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교육 과정이다. 여태까진 그랬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최고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과 학생들은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런 고교 학점제와 함께. 그랬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분석력과 다각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IB 시험이라는 것인데 KNS IB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 그리고 지문 분석 도구의 사용법을 정확히 안다.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를 내 것으로 해서 지금 오늘의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또한 최근에 많이 대원외고도 그렇고 중시하는 부분이 인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표절이라든지 도용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자료를 이해한 상태에서 나의 창작물이라든지 어떤 에세이를 낸다고 했을 때도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중시해서 루브릭이라는 것을 주고 그 기준에 맞게 수행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배워나가는 거죠. 인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 그리고 읽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자료나 사료들 어떤 혹은 연구 내용들을 근거로 바탕으로 가지고 내가 거기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 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좀 거창하게 말하면 결국 창의겠죠. 의미 있는 새로운 곳에 발견을 스스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화 영어 분석적 접근 이 부분은요, 아까 지금 홍수민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 그래서 이거는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친구여도 이 부분이 해당됐나요? 했을 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한국과학영재원을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서 이런 시험이나 이런 과제 나왔다 이야기한 걸 보면 홀스 내용 분석 같은 거 하라고 그래요. 근데 홀스 내용 분석을 할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에 읽었던 문학 양서인데 거기 나온 인물들 3명을 꼽아서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운이 나쁜지 설명하라는 이런 수행평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세우는 방법과 비교 대조하는 방법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결국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인문사회든 과학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학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결국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판단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석력을 갖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생활에서 정말 해내야 되는 것의 수준도 높고 그때 가서 처음으로 이 도구를 손에 쥐어보려고 하면 익숙치 않아서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해보는 거고 이거야말로 배움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보는 연습 시간이 더 있을수록 훨씬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 원장님 수업 듣고 대원외고에서 서울대 간 친구가 후배들한테 했던 학습 팁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심화 영어 회화는 어렵단다 친구들아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내용 어휘가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꼼꼼히 읽는 거 패세지를 굉장히 연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커리큘럼이 KNS IB 잉글리시입니다. 그냥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규반이나 어떤 기본 수업에서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던지 그 응용된 문제라고 해도 본문 내에서 답을 찾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에 이런 심화 영어와 같은 접근법을 요구하는 것이 IB 잉글리시거든요.
왜냐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이야말로 내용 근거가 정말 탄탄해야 됩니다. 또한 한화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탑 오브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인데 몰입형 영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 잠깐 좀 올려놨습니다. 영미문학.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분석적인 관점, 그 안에 나온 어떤 뉘앙스를 표현하거나 필자의 의도가 숨어있는 단어 같은 걸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문학과 영어권 문화 수업에서 굉장히 중시되고 있고, 이것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친구는 없어요. 중학교 과정, 교육과정에서 이걸 배우는 학교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하고 서논수령 답도 답안지만 이만큼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 에세이거든요. 짧은 에세이인데 그 안에서 논리적 완결성을 당연히 보여줘야 돼요. 어떤 문법이나 어법도 있지만 사이먼의 주장이라든지 자신의 주장 결론을 제시해야 돼요. 지금 올해부터 바뀐 토플 인디펜던트 에세이도 두 개의 논리적인 어떤 주장에 내 입장까지 부과시켜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동의하는지 쓰고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인 그런 논리 훈련은 IB 시간에 토대로서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성조차 자유로운 에세이가 아니에요. 구성은 내가 주장하는 바에 뒷받침을 하면서 그 반대의 성향이나 방향 혹은 다른 의견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가지는 것. 그래서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사실 IB 수업이라는 거죠. 외고 같은 경우에도 전사고, 자사고, 외고 할 거 없이 지금 현대 시대의 사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는데, 생태 환경과 인간의 역할 같은 것들이 듣기평가라든지 어떤 수행평가로 꼭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입학생, 외고 출신 서울대 입학생, 우리 학원 학생이 심화 출원이 많을수록 어려운 시험이다 라는 부분을 이런 수기에 써줬어요. 영작, 문법 고쳐쓰기 등이 있습니다. 원하는 의미의 문장을 다시 쓰기, 적절히 쓰기. 근데 여기서 어휘력도 필요하고 본인의 입장에 대한 스스로 혼동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지 문장 잘 쓰기보다는 좀 더 나아간 의미인 것 같아요. 아까 한하고 서논수령 답변을 봐도 그렇지만 입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독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수업 내에 비수업 지문의 논리적 파악 같은 거, 이게 내재된 영어 실력인데 미리 봤던 지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미리 봤던 지문이 아닌데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선행된 훈련이 있고 없고 사이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를 해본 친구와 뭘 하라는 거지? 난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자체에서만 유추하려고 했을 때는 확실히 그게 폭이 더 좁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 유추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건 정확하게 객관식 형태의 평가 기준에 맞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전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안에 추론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걸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기본 실력은 있어야 돼요. 어법과 어휘를 뛰어넘는 실력이 필요한 거지, 이걸 삭제한, 생략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근데 그것들은 피드백과 첨삭을 통해서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또한 단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해서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적절히 요약을 해보고 그 필자의 의도에 맞는 근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호중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KNS에서 IB반 강사를 맡고 있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 뭐 IB가 무엇인지 혹은 뭐 IB에서 집중하는 뭐 수업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앞서 설명해 주신 부원장님 두 분께 막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IB에서 뭐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수업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원서를 쓰고 또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떤 교재를 쓰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을 학기는 보시다시피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만 하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그 영어 영문학과를 학사를 나왔고, 그리고 지금 석사를 영어 영문학과에서 또 문학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맡고 있는 여긴 fall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번 여름 학기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수요일 심화 그리고 토요일 심화반을 맡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제 그 가을 학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심화 IB 클래스를 이제 September부터 December까지 가르치고 이거는 이제 토요일 수업이고요. 밑에는 수요일 수업.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제 식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단 왜 문학을 공부하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IB 수업하면은 뭐 원서를 쓴다, 문학으로 공부를 한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고력을 기른다. 그리고 다양한 현실이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들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 의견을 갖고 그거를 표현해본다. 이런 전반적으로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게 문학 텍스트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표면적인 텍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표면적인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표면적인 텍스트는 어디서나 많이 보는 거죠. 소설을 읽어도 되고, 사실 굳이 문학 원서, 영어 원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소설도 있고 기사도 있고 사실 동영상도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표면적인 것들을 딱 단순히 읽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요구되는 거는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를, 이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 제가 수업을 가르칠 때 목표의 방향성은 이거를 명확하게 사람이 혹은 이 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수업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화두가 되는 질문은 Can you understand the given material? 이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기본적인 읽기 실력을 다진 다음에, 이러한 읽기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 일단 IB 수업이다 보니까 원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원서에서 이 구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은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평소엔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지, 혹은 이러한 인물 간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인물들 간에 누가 이런 걸 말했고 누가 이런 식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거가 사실 어떠한 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이해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이 표면적인 텍스트 밑에는 사실 숨겨진 다른 의미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학 텍스트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런 걸 의미한다 라고 정해진 거는 사실 딱히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 문학 텍스트라는 건 특히 현실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일들을 설명한 거 밑에 다른 의도들, 혹은 이게 다른 것들을 표현하고자 반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무엇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런 거를 조합하고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면에 담긴 어떤 의미들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가 밑으로 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 설명되고 보여준 것 밑에 있는 Can you find the deeper and hidden meanings? 그래서 숨겨지고 여기서 어떠한 다른 의미들을 더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일단 공부하는 게 IB 클래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 숨겨진 의미들을 찾으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죠. 그리고 잠시만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사람이 AI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AI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인류에게 도움이 많이 주기 때문에. 혹은 반대 사람이 이제 나는 AI에게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발달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런 발화를 하게 된 의도들이 다 있거든요. 혹은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러한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문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져오고 싶은 게 통합적 사고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통합적 사고란 무엇이냐면은 이 숨겨진 의미 혹은 이면적인 의미가 과연 어떠한 배경에서 발화되고 어떠한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숨겨진 논리가 어떠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뿐만이 아니라 그거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해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기르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IB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또 그 뒤에 통합적 사고를 기르고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쉽게 말하자면 사고력을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수업의 그 컨텐츠를 좀 개괄적으로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문학 작품을 읽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요. 독해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사실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읽다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숙제로서 해오는 경우가 많고, 수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이 인상 깊었던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들이 무엇인지를 공유를 해보고, 또 거기서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이제 같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돼야 되는 게 이제 문학작품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죠. 비판이라는 거는 문학작품을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의 좀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면적인 내용 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네, 그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력을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이제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이면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거를 단순히 자신의 안에만, 학생들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어보면은 모른다, 혹은 이런 느낌이다, feeling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말로, 언어로 의견을 피력하는 그 3단계의 과정을 또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설득적 혹은 비평적 에세이를 쓰거나, 또 이번 학기에는 좀 찬반 토론을 적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해서 토의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또 그거를 글로써 좀 정제된 방식으로 풀어내거나, 그런 방식을 이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지난 봄과 여름이죠. 봄과 여름에 어떤 원서를 다뤘는지를 한번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피터팬을 다뤘어요. 그리고 단순히 피터팬이 아니라 이 극작가죠. J.M. 베리가 피터팬뿐만이 아니라 메리 로즈라는 작품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작품, 희곡이죠. 연극인데 그거를 공부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후반기에는 까미의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이방인, The Stranger를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피터팬이나 뭐 아동 작가라고 인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메리 로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아동 문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죠.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당연히 아이들이 나오고 뭐 모험을 하고 뭐 다양한 뭐 악인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이제 이겨내고 뭐 권성진하게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단순히 아동 문학인가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제임 베리의 피터팬 같은 경우에는 1905년에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적 배경들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저희가 이제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게 이 극작가가 쓴 다른 작품인 메리 로즈예요. 메리 로즈를 봤을 때 이게 중간에 1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희망적이고 좀 모험적인 게 이런 식으로 문학에 반영이 됐다면, 이게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여기서 극작가가 되게 안 좋은 일을 겪거든요. 뭐 자신이 이제 양아들이 죽고 뭐 이러는데, 이 이후에 쓴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 쓴 아동문학의 틀과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는가, 이런 식의 그 이슈들을 이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읽었을 때는 이게 그냥 아동문학 재밌네 이러고 끝날 수 있을 거를, 이런 식의 컨텍스트를 같이 공유를 해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를 또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겠구나. 근데 사실 이게 어떠한 그 맥락들을 놓는가에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놨을 때는 피터팬이 이러한 얘기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놨을 때는 피터팬이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뤘습니다. 네, 이거는 봄학기에 했던 책이고요. 그래서 뭐 19세기와 20세기에 영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이런 거를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이면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같이 이방인을 둔 이유는 이게 연극이기 때문에 소설 하나 다루고 싶었기도 했지만,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1차 세계대전에 방점을 뒀다면 이건 2차 세계대전에 방점을 둘 수 있는 거여서 그래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더니즘이 무엇인가, 또 마찬가지로 둘 다 전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나온 반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이제 이방인을 단순히 읽었을 때는 학생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얘는 왜 이렇게 살지? 라는 단순한 의문을 가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이런 배경에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배경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좀 실종되고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된 그러한 역사적 배경,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걸 읽는다면 또 다른 방식의 이해가 가능하겠죠. 이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면적 의미 탐구 혹은 비판적으로 이제 책을 읽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여름학기에 다뤘던 거는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서 항상 읽는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죠. 위대한 개츠비를 일단 다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많이 읽히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읽는다고 하는 Fahrenheit 451, 화씨 451도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개츠비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죠.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일까? 하지만 아니에요. 그 이유, 이 이면에는 이 당시 1920년대의 미국의 엄청난 부흥이 어떻게 반영됐고 그게 불러일으킨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거기에 반응을 했고 같은 것들이 모두 녹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920년대 미국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게 단순히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또 토의를 해보고 또 이러한 거기서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1920년대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 혹은 돈에 따라서 사랑 같은 거는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또 그런 거를 자신의 의견이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토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씨 451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가 약간 달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역사를 이제 많이 반영하고 있는 책이라면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래 사회 미국인데 책을 모두 읽을 수 없게 된 사회예요. 책을 읽으면 책을 모두 태워요. 소방관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이제 책에 놓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사실 1950년대 이후에 이제 50년대에 발행된 출판된 책인데 이게 그 당시에 기계부명에 대한 두려움,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원자폭탄 이런 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당시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들, 그런 것들이 책을 대신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고 감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사실 이거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책 태우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양한 맥락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사실 19세기 영국 말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이번에 수업에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뤘거든요. 거기서 그런 것들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 AI에 대한 두려움, 혹은 반응, 이 차이가 여기서 이 50년대와 2010년, 20년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오펜하이머 얘기도 만약 가능하다면 다룰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원자폭탄에 대한 이게 마지막에 사실 원자폭탄이 터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비교 분석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학기, 가을 학기에 제가 예정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그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명한 연극 중 하나인 유리동물원 The Glass Menagerie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냥 단순한 가족 이야기라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딸과 그리고 약간 과거에 빠져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탈출하고 싶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묶여있는 아들 이런 가족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단순히 그뿐일까요? 왜냐면 이게 이러한 가족이 발상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직접적인 시대적 배경이죠, 이 작품에.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산층들이 이 대공황에 의해서 어떻게 빈부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빈부 격차, 그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수딩, 좀 완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택했던 방식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사람들이 영화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가져왔어요. 그리고 일단 여름학기 수업을 들었다면은 혹은 봄학기까지 들었다면은 1910년대의 영미권, 1920년대의 미국, 1930년대의 미국 되게 이어지죠. 그래서 약간 그 연결되는 느낌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룰 작품은 이제 Lord of the Flies, 파리 대왕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읽었을 때는 그냥 15소년 필기형 소설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해가지고 섬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아남는 이야기예요. 이런 저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15소년 표류기는 사실 새로운 자연에 가가지고 그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가꾸고 그거를 굴복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문명화시키는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다면, 사실 파리대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연에 빠지고 문명으로부터 격리됐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동시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설 배경을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 피해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들이 여행을 가고 있다가 추락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1950년대에 발생을 하고 있던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포스트 아포칼립틱 노블일까에 대한 얘기, 아포칼립스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아마 이번 다음 학기에서 이 작품을 다룰 때 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인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어떤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읽을지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가 교재 첫 번째 제가 넣어두는 문구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들어있어요. close reading, 자세히 가까이 읽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한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given textual materials, 주어진 텍스트적인 도구, 재료들을 활용해서 여기서 어떠한 이슈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비판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문학적인 배경을 통합을 버무려서 자신의 의견을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무엇을 사실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를 설득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사실 이 중학교 IB 클래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교재를 보면 사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게 기본적인 숙제예요. 네, 간략하게 2페이지만 가져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두는 게 단어를 좀 봅니다. 단어를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이제 모르는 단어를 선발해 와라. 근데 사실 이게 3가지만 골라오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일단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으면 10명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30단어가 되겠죠. 이거를 모두 보는 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랑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나만의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단어 리스트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인물 분석을 진행해서 자신이 인물에 대해서 인물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적어 온 다음에 왜 인상 깊었는지, 단순히 이제 기본적인 반응이죠. 그런 거를 이제 해오도록 하는 게 일단 숙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걸 바탕으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수업을 오픈을 했을 때 하는 게 단어를 얘기를 해보고, 내가 관심이 있던 캐릭터나 아니면은 인상 깊었던 구절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왜 그랬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의 수업 진행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좀 더 깊은 읽기를 위해서 배경들을 좀 같이 봐요.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게 이번 학기에 교재에서 가져온 건데, 사실 451도에서 같은 작가가 쓴 다른 보행인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단편 소설을 같이 읽어보고, 이게 사실 여기서 이제 보행자에 대해서 사회가 되게 억압하는 모습들이 화씨 451도에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미 작가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였고, 그리고 연도를 봤을 때 이게 왜 보행자라는 이런 내용의 단편소설이 이때 나왔을까? 그리고 왜 초에 이게 발행이 가능했을까? 사람들이 왜 이걸 읽고서 레이 브래드베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인지도를 갖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인물 분석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책을 태우는 건데, 이 책을 태우는 거에서 동의하는 인물 하나, 반대하는 인물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둘의 근본적으로 이 둘이 이 논리를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이게 이 논리 피력한 거를 이제 가져와서 구절을 자신의 말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논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두 논리를 이해하는 시간도 한번 가졌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책에 대한 좀 깊은 분석이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활용을 해서 책을 같이 토의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러다이트 운동이 무엇인지 동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고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A와야 그 인간의 대결이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이제 첫 번째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결이 벌어지기 전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여러 반응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세돌이 사실 4대1로 진 다음에 나온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AI가 좀 무서운데 라고 하는 되게 두려움을 많이 표현하는 동영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 사건 하나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처럼 소설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토론도 가능하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만화 버전을 가져와서 이게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즈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세이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사고력을 기르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다시피 단순히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고력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거에 대해 토의를 하는 과정으로 토의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 동시에 그리고 학기에 2번 정도 에세이를 쓰거든요. 에세이를 써서 단순히 디스커션을 하고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비판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제된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보는 식으로 수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영어 말하기, 디스커션을 통해서 말하기를 기르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서 일단은 사실 이걸 통합적으로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면은 문법, 어휘, 독해, 리스닝이 통합적으로 이제 증진이 되니까 그런 거를 기르기 위한 연습을 하고요. 또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토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선행 지식 및 배경 지식을 습득을 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다루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많이 읽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소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선행 지식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설명문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을 왜 다루는가예요.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할래 라고 하는 게 명시되고 드러나 있다면 사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분석해내야 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문학 혹은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를 사실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혹은 이거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게 아닐까? 라는 분석과 이해와 또 창의적으로 그걸 소화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시간표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토요일 수업 시간표예요. 10시에 시작해서 수업을 일단 복습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단어도 보고 또 관심이 있던 그 구절들도 한번 공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close reading과 클래스 디스커션을 하죠. 이거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물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아니면 이러한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작품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뭐 재현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파트에 관련해서 배경 지식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면 러다이트 운동 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라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거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디스커션에서 생각본 내용을 확장하고 구체화하면서 공유를 해보고 수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수요일 수업인데 6시부터 9시까지인데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과 이제 수요일 수업이 기본적으로 같은 시간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이번 학기, 지난 학기 또 다음 학기에 IB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수업 목표를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